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많은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여기에 읽히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저의 지난날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고 많이 아프기도 한 사연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40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로프공이었던 제가 아파트 유리창을 닦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청소하고 있었고 저는 아내가 사는 집에 유리창을 닦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저는 로프를 풀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아내가 저를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청소기를 다 돌린 아내가 저를 보며 웃음이 터졌고 저도 따라서 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며 호감을 느꼈고 인연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유리창에 제 명함을 꽂고 나서야 로프를 풀며 내려가 유리창 청소를 이어갔어요. 청소하는 동안에도 아내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일을 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모를 정도로 몸을 들썩이며 유리창을 닦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내의 전화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 유리창 너머의 여자입니다. 잘 계시죠? 라며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문자가 왔고 저는 곧장 저 유리창 너머의 남자입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답장을 했어요. 저희는 하루 만에 주고받은 문자가 수십 개로 쌓였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며칠 뒤 사람들이 붐비는 카페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주머니에서 청심환을 꺼내 마셨어요. 긴장도 되고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라 설렜기 때문이죠. 이윽고 제가 첫눈에 반한 아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 심장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아내는 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좋아하고 아끼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어렸어요. 궁합도 안 보는 나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그저 좋아 죽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희는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로프공을 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모았고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모아둔 돈도 거의 없고 혼수도 다 빚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 아니겠어? 라고 말하며 혼수도 제가 다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3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이제 저도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죠. 저는 여전히 로프공으로 일을 했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로프공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더 아껴주고 싶어서 집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지내라고 배려했어요. 가끔은 제가 일하는 곳을 따라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곤 했답니다. 아내는 제가 자랑스럽다며 돈을 더 아껴 쓰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데 쉽게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고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도시락을 싸서 제가 일하는 아파트나 상가를 찾아왔어요. 남편의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자주 보고 싶답니다. 저도 굳이 아내를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요. 날씨가 흐린 날은 외벽 청소가 취소되곤 하는데요. 그날도 조금 흐렸지만 그냥 일을 진행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어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로프를 단단히 묶고 청소도구를 챙겨서 로프에 제 몸을 연결했어요. 그곳은 8층 건물이었고 유리창도 많지 않아 동료 없이 저 혼자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층 한 층 내려가자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들었고 잠시 후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청소를 마치려고 속도를 높였답니다. 그렇게 5층까지 내려왔을 때 몸이 긴장되더라고요. 사실 매번 무서운 감정이 드는 건 맞지만 그날은 오금이 저리고 팔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청소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눈을 다시 뜨자 사람들이 몰려있었고 저는 바닥에서 뒹굴며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다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더니 옥상에 꽁꽁 묶여있던 로프가 끊어져 버려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깨어날 때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아내를 찾았고 슬피 우는 나의 아내는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미안한 건 난데 왜 당신이 미안해? 라며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시선을 내려 다리를 보았어요. 붕대로 꽉 감겨 있어서인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면서 십자인대도 끊어졌다면서 다시 걷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내는 1년 뒤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도 1년만 누워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동이 안 되는 저는 기저귀를 차야 했고 아내가 매일 기저귀를 갈아주었어요. 아무리 부부여도 하기 힘든 일인데 말이에요. 저는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갚을게. 살면서 모두 갚을게. 그러자 아내는 부부 사이에 빌리고 갚는 게 어디 있냐며 혼수도 못 해온 지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 자신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입원한 지 두어 달이 되었을 때 제 보상금이 나왔어요. 로프공은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산재보험금만 나왔는데 아파트를 2채는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었죠. 저는 그 돈을 모두 아내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야.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부모도 없고 친구도 하나 없어. 이 돈은 장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쓰도록 하자. 아내는 눈물을 쏟아내며 이야기했어요. 고마워 여보. 나 이 돈 받을게. 양심 없지만 받을게. 그리고 당신이 빨리 낫도록 옆에서 도울게. 나 믿지? 저는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하고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는 더 견고하고 단단해졌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몸이 아픈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자 몸이 너무 아프다며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도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요. 저 때문에 병에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도 못 받을 만큼 아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119에 신고해서 아내를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구급대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저씨, 장난 전화하신 겁니까? 여기 아무도 안 살잖아요. 빈집이란 말입니다. 어이, 그럴리가요. 호수를 잘못 찾으셨나 본데요. 701호입니다. 지금 701호 안에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고 확신하며 아내를 찾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일단 아내와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며 휴대폰에 전화번호부를 보는데 장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더군요. 결혼식에서 본 친구들의 연락처를 제가 알 리도 없었고요. 저는 직장 후배에게 전화해서 저희 집에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뒤 후배에게 전화가 왔고 구급대원의 말이 맞았다며 빈집이라고 했습니다. 가구도 침대도 하나 없는 텅텅 빈집이라고요. 후배는 형수가 도망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 부동산에 가서 물었더니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을 샀을 때 명의를 아내로 한 걸 기억했어요.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며 아내의 이름을 적었었죠. 그리고 보상금까지 받은 아내는 집까지 팔아서 로또 당첨금만큼의 돈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버리고 떠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 변이 묻은 기저귀를 갈아주던 아내였는데 말이죠.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던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도망을 갔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내를 찾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난 것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배신을 한 건지 납치를 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제 부탁을 들어준 후배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형수가 주민등록을 말소했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네요. 뭐? 형님이 속으신 거 맞아요. 지금 어디론가 날랐어요. 요즘 신분 위조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해를 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 배신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산 송장처럼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제가 굶는 동안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비참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했죠. 빨리 나아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시 인생을 살아도 젊은 나이니까요. 그렇게 두 다리로 서는데 정확히 10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쾌재를 불렀고 회복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재활치료는 여러 환자들과 함께 했어요. 저처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려고 경쟁을 했답니다. 그 여자는 뺑소니로 다쳤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람 인생은 아무리 조심하고 살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그 여자를 위로했어요. 제 얘기도 함께 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물을 펑펑 쏟는 게 아니겠어요? 몸을 다친 것보다 사랑에 배신당한 게 더 슬픈 일이라며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때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고 온몸에 털이 삐쭉 서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렇게 제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였죠. 우리는 함께 걷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땀으로 옷이 젖는 건 물론이었고 입에 수건을 물고 안간힘을 쓰며 걸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입원한 지 1년이 지나자 그 여자도 저도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었답니다. 퇴원을 우리는 보통 연인처럼 데이트를 했어요. 평범하게 길을 걷는데도 서로가 행복했죠. 저에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여자와 저는 더 가까워졌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재산 다 털리고 몸뚱이밖에 없어. 결혼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당신도 누군가한테 기대는 법 좀 배워봐. 나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어. 당신도 다시 시작할 거잖아. 그걸 나와 함께하면 된다고. 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예쁘게 했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잡고 싶었고 결국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로프공으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백수로 지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겁이 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구한 직장이 아파트 복도 청소부였습니다. 청소 하나는 자신이 있었고 위험하지도 않고 재미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완벽한 적응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도 저도 재혼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동갑이었죠. 잘 맞아도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음식 취향부터 생활습관, 옷 입는 스타일 등 우리 부부는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아이를 원했고 아이 만들기 작전에 돌입했답니다.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먹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나눴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하늘에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핑크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생기니 제 가슴속에 있던 복수심은 어느새 사라졌나 봅니다. 내 재산과 보상금을 빼돌린 전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고 미움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래, 그냥 똥 밟은 셈 치자. 지금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해 어려운 길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자.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깨끗이 잊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지난 후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집에 걸고 보통의 가족처럼 변화했답니다. 가끔씩 아내는 제품에 안겨 눈물을 훔쳤는데 그 이유가 병원에서 재활하며 고생했던 지난 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절대로 이루지 못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던 시기니까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더 자주 나눴어요. 그리고 하늘은 저희에게 또 선물을 주셨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했지만 어깨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일을 늘려달라고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는 극구 반대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제 의지를 꺾진 못했어요. 제가 모았던 돈들이 다시 모여야 될 때까지 있는 힘껏 일하기로 마음먹었죠. 여느 때처럼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고객이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너머에선 제 이름을 대고 맞냐고 물었어요. 네, 제가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땡땡 경찰서 박 형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한 박 형사라는 사람은 도망간 저의 전처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라니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전처가 저한테 훔쳐간 돈 때문에 체포가 된 겁니까? 그거라면 잘못하셨네요. 제가 돈을 줘버린 거거든요. 박 형사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저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아내에게는 야근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는 뭔가 불쾌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저는 경찰서 앞에 약국을 들러 청심환을 한 병 마시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부른 형사 앞에는 전처가 앉아 있었어요. 형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묻더군요. 선생님, 2년 전쯤에 사고를 당하셨죠? 네. 유치장 안에 있는 저 여자를 알고 계시나요? 네, 전처입니다. 전처는 저를 힐끔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년 전 선생님께 일어난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로프가 저절로 끊어진 게 아니라 저 여자가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전처가 미워도 그건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형사가 하는 말은 아주 가관이더군요. 선생님의 끊어진 로프를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날카로운 얘기로 잘린 흔적이 있었고요. 범인은 유치장에 있는 저 여자가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전처가 제가 일하는 곳을 따라다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그때 저를 어떻게 할지 계획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겁에 질린 저는 전처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는 다시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잡은 거죠? 2년 전에는 뭘 했고요? 저희도 그때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잘려진 로프를 보관하던 형사가 전투를 가면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었죠.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수사를 재개했고 누군가 고의로 로프를 잘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범인을 잡고 선생님께 연락을 드린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처는 처음부터 저한테 반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덩어리로 보았던 거죠. 이렇게 무서운 여자를 죽을 만큼 사랑한 제가 너무 미웠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조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유치장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전처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는지 저에게 뭘 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이니 대화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무슨 상관인데? 왜 그랬니? 아니, 날 사랑한 건 진심이긴 했니? 역시나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거기에 없었어요. 여전하구나. 네가 무슨 청순 만화 주인공이니? 내가 널 왜 사랑하냐? 그리고 내가 너 같은 놈 똥기저귀 갈아줬으면 그 정도 돈은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네가 잘못했어야 이런 일도 없는 건데 다 너 때문이야. 제가 마치 악마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군요.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기도 힘들었고 믿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얼마 후 그 여자에게 갔던 제 돈을 돌려받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하던 아내에게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태교와 예쁜 딸의 육아에만 전념하라고 직장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사라졌던 재산이 생겨서 청소회사를 차린 사장으로 바뀌긴 했지만요. 전처라고 말하기도 무서운 그 여자는 깜빵에서 오랫동안 못 나올 거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에 미쳐야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도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사랑에 배신당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일을 당한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배우자를 잘못 만나 아프고 슬펐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힘내시고 기다리다 보면 다음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그 사랑이 당신에게 진짜 사랑일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30대 주부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최근 벌어진 일에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사건이 생겨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같이 미용 일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죠. 부부 사이가 좋다 보니 아이가 많이 생겼네요. 셋이나 돼서 저희끼리는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는 일이 출근 시간은 있어도 퇴근 시간은 없다 보니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들어서 평일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시고 주말에는 시댁에서 봐주셨답니다. 남이 들으면 복받았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젊으셔서 저희 부부는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는 20년째 과부 생활을 하고 계시고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생 때 재혼을 하셔서 현재 시어머니는 새어머니신데 젊으셔서 저희 엄마와 동갑이세요. 그렇다 보니 서로 셈도 많고 질투도 많이 하시는 편이셨죠. 한 번은 엄마가 감기에 걸리신 상태로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너무 힘들어하셔서 전복 삼계탕을 주문해드리는데 마침 그날 머리를 하러 오신 어머님께 딱 들키고 말았어요.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던 어머님은 삐지셔서 비꼬듯 말씀하셨죠. 아유, 나도 힘들게 아이를 봐주는데 나는 집에서 김치에 물 말아서 한술 뜨고 누구는 전복에 삼계탕? 팔자 늘어졌네. 우리 아들한테 나도 시켜달래야겠다. 이러면서 남편에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에도 이렇게 셈을 내시니 저희는 생일 선물이건 명절 선물이건 양가에 꼭 똑같은 선물을 드려야 하고 외식을 해도 횟수까지 맞춰야 했어요. 안 그러면 어머님은 바로 미용실로 나와 제 앞에서 상관도 없는 저희 엄마 험담을 시작하셨죠. 사돈은 다 좋은데 사회성이 좀 없으셔. 안 그러니? 우라들이니까 사돈 비위 맞추는 거지. 요즘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살면 늙어서 애들이 외면한다니까. 사돈한테 잘 말씀드려서 성격 좀 고치시라고 해.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건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빨리 일도 해야 하고 나름 저의 직장인데 여기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라 늘 그냥 속으로 참았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니고 직접 어릴 때부터 키워준 것도 아니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이젠 대접까지 받으려고 하는 어머님을 이해하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서비스업을 해서 그런지 웬만한 손님들의 비위를 다 맞춰드릴 수 있는 편이었지만 어머님의 험담은 늘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웬만하면 비위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도 새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찾아뵙는다든지 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편이었죠. 사실 남편은 새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안 봐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봐주시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평할 때가 많았어요. 실상 아이를 봐주시니까 용돈도 드려야 하고 때마다 선물을 더 챙겨드리는데 양쪽에 다 해드려야 하니 저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다가 저희 집에 와서는 다림질이 어떻고 설거지가 어떻고 잔소리가 심하셔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시집살이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계시니 존중해드리자 해서 많이 참았죠. 사실 저희 엄마도 혼자서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내시는 내공이 있으신 만큼 성격이 화끈하시기에 어머님께도 할 말은 다 하고 사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날 때면 저는 늘 조마조마했답니다. 엄마는 저희에게도 해줄 건 제대로 해주고 받을 건 또 제대로 받는 성격이시라 아이들 돌보는 대신 챙겨드리는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 받으시는 분이셨죠. 주말 휴일도 집에서 쉬시는 법 없이 늘 활동적으로 다니셨어요. 집에 있는 걸 답답해하시는 성격이시라 밖으로 다니시는 시간을 드려야 했기에
시댁에서 주말에 애들을 봐주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은 감사한 마음도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나이 퍼머할 때가 됐다며 애들을 모두 데리고 미용실로 나오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나 있잖니, 주말에 산악회 다니는 거 알지? 저는 뜬금없이 산악회 얘기를 왜 꺼내시나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알지. 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시잖아. 그게 그 산악회에서 엄마가 좋은 분을 한 분 만났어. 평소 엄마답지 않게 쑥스러운 듯 말을 꺼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20년을 아빠 없이 살아오신 것도 힘들었을 텐데 저까지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 엄마가 다른 분과 결혼을 하신다고 해도 반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환영한다는 듯이 말씀드렸죠. 오, 진짜 좋은 분이셔? 그럼 난 찬성. 즐겁게 연애하세요. 저의 반응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네 시댁에서 또 흉보는 거 아닐까 싶어서. 엄마도 저희 어머님 성격을 아시니까 신경이 쓰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용기를 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좋다고 말했어요. 장모님 혼자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같이 친구 될 분 있으시면 좋지 뭐. 외롭지도 않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 언제 한번 같이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엄마에게 남편의 생각을 전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더니 역시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저희의 휴점일 날 같이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늘 좋은 일에 걸리는 일이 하나씩 생기죠. 시어머님도 촉이 좋으신지 갑자기 저희에게 휴일에 뭐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번 휴점일에는 선약이 있어서 저희끼리 좀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선약? 무슨? 누구랑? 대답도 하기 전에 질문이 속사포처럼 터져 나오는데 다행히 시아버님이 중재해 주셨죠. 간만에 애들 데이트라도 하게 냅둬. 그동안 지들도 일하느라 쉬지도 못했는데. 시아버님의 한마디에 궁금한 것은 많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 너희 어디 가는 건데? 내가 알면 안 되니?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는 거 너희도 알잖니? 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엄마가 남사스럽다고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엄마 좋은 분 만나셨다고 하셔서요. 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생각이 있으신 거니?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운데 지금 만나서 평소 바랄 일 있니? 아유, 생각이 이렇게 없어. 너라도 반대해야지. 잘못하다가 너네가 병수 발해야 할 수도 있어. 참내, 그 나이에 말이 되니? 하튼 네 어머니 제주도 좋으시다. 만나서 얘기했으면 손가락질이라도 할 것처럼 쏘아 붙이는 어머님의 얘기를 듣자 속이 뒤집어졌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게요. 그 연세에 그래도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저희 엄마가 밝고 활동적이시라서요. 저는 일부러 어머님 속이 뒤집어지라고 엄마를 띄우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상하셨는지 알았다고 하시며 전화를 금방 끊으시더라고요. 약속한 날이 와 저희는 예정대로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어머님께서 쪼르르 달려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귓속말로 속삭이셨습니다. 얘, 나중에 나도 한번 보자. 슬쩍 한번 보게. 같은 여자가 봐야 제대로 안다니까. 내가 네 엄마랑 동갑이니 더 잘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좀 높잖니? 알았지? 자리 좀 마련해봐. 지난번엔 버럭 화를 내시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저럴까 싶어서 걱정되어 예의상 알았다고 답변을 드리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미리 보여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죠.
혹시나 저희 엄마나 그 남자분의 심기를 거스를 행동을 하실까도 걱정됐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 그분을 뵙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엄마를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분은 어릴 때 한 번 결혼한 후 여자한테 질려서 계속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기분이 좋으신지 음식도 잘 드시고 남편도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식사 후에 다음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모처럼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데이트를 하려고 영화관에 가면서 그분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외모, 풍기는 이미지 등등 남편도 제 생각과 거의 비슷했고 저는 그분과 엄마가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늘 장모님이 혼자 계신 것이 마음에 걸렸다며 아버님처럼 재혼하시는데 찬성이라고 했죠. 아버님도 새어머니랑 재혼하신 후 성격도 훨씬 부드러워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혼이신 아버님과 초혼이신 어머님이셨으니 얼마나 도둑놈 소리를 들으셨겠어요. 아버님도 그래서 우쭐하셨었다고 하길래 저는 혼자 남자란 하여튼 다 도둑이야 라고 생각하며 웃었죠. 그 후 몇 주가 지나 저희 어머님과 그분의 상견례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부모님께서도 동반으로 동창회 모임을 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레스토랑을 향했죠. 그 레스토랑이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신경 써서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건물이 크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좋아서 저는 화장실에 가면서 연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나가서 인사드려야겠다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얘, 무슨 이런 일이 있다니? 지금 저쪽 홀에 누가 와 있는 줄 알아? 세상에, 우리 사돈이 상견례 한다고 와 있다. 우리 나이에 재혼이 웬 말이니? 안 그래? 그러자 친구인 듯한 분의 말도 들렸어요. 어디? 어딘데? 저기, 우리 한번 가볼까? 그 말과 동시에 제가 급히 나가보니 벌써 나가고 안 계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손을 대충 씻고 얼른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가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상견례장 문을 조심스레 여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향해 얼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엉덩방아를 찍으셨어요. 뒤에 있던 친구도 덩달아 넘어지셨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거의 뛰어가다시피 하는데 어머님께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분도 당황했는지 어머님 뒤로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본인 행동이 창피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상견례장으로 들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버님하고 어머님 오셨나 봐? 동창회 장소가 같았나?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그래? 장소까지는 우리도 모르지. 그냥 부부 동반 동창회라고만 들어서. 남편의 말에 그냥 밥을 먹던 저는 아무래도 남편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여기를 잠깐 들여다보셨는데 무척 당황하시면서 넘어지셨어. 왜 그랬을까? 우릴 보시고 놀라서 그런 거 아닐까? 새어머니도 여기 우리 있는 줄 모르셨을 테니까. 그런데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시부모님과 시어머님의 친구분이 여러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더군요. 그 와중에 아버님이 소리치셨어요. 너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말해봐. 뭐가 어쨌다고? 어머님은 뺨을 맞으셨는지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우시고 계셨죠.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버님은 어머님의 말도 듣지 않고 화를 버럭 내셨어요. 그게 아니면 너 여기서 또 거짓말하면 당장 내쫓아버릴 거야.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님은 친구 뒤에 숨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마침 화를 내시는 시아버님을 발견한 남편이 가서 말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네? 하지만 아버님은 남편이 보이지도 않는 듯 시어머님을 몰아붙이더군요. 너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여기서 더 망신당할래?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와 예비 아버지는 저희 시부모님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인사를 드렸죠. 아이고 사돈, 여기 웬일이세요? 어머 사부인, 뺨이 왜 그렇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아버지도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당신 이화영 맞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희 예비 아버지의 말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뺨을 가린 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에는 평소 인사도 잘 안 하던 저희 엄마 뒤로 숨으셨어요. 아이고 사돈, 나 좀 살려줘요. 영문도 모르는 엄마는 물으셨죠. 사돈,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님은 기가 막혀 하시며 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야? 빨리 나와서 얘기하라고. 결혼했었다는 게 사실이야? 아버님은 대답을 회피하는 어머님 대신 어머님의 이름을 아는 예비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물으셨어요. 내 안 사람과 어떻게 하시는 사이요? 혹시 대기? 그러자 예비 아버님이 대답하셨죠. 네, 제가 화영이 전 남편이었습니다만. 아니 세상에, 당신이 옛날에 결혼했었다는 사람이 사부녀였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너무 놀라 물으셨어요. 그 상황에 남감하신 예비 아버님도 머리를 긁적이시며 말씀하셨죠. 나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처음엔 못 알아봤네. 근데 사돈이셨어? 예비 아버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님은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말씀하셨어요. 일로 나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고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어? 시아버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는 걸 저와 엄마가 함께 말렸어요. 아이고 사돈, 진정하시고 머리는 놓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진정하시고 놓고 말씀하세요. 네?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남편마저 아버님의 팔을 잡자 아버님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어머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을 붙들고 있는 틈을 타 어머님 친구분이 머리가 산발이 된 어머니를 얼른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아버님은 돌아서는 어머님 뒤통수에 대고 소리치셨어요. 너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알았어? 저와 남편은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관계에 멍하니 정신이 나가 있었고 아버님은 화가 안 풀리시는지 주먹을 쥐고 짜증난다는 듯 소리내어 한숨을 쉬더니 저희에게 인사도 없이 휙 가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나? 자네 새어머니 재혼이신 거 사돈은 모르셨나? 이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은 엄마의 말에 겨우 대답했어요. 네, 저도 새어머니 초혼이라고 들어서. 남편의 기가 막힌 대답에 엄마가 한마디 하셨죠. 요조 숙녀인 척 다 하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숨기고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나도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참 기막히네. 예비 아버지도 이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일에 놀라시기는 마찬가지셨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의 행동으로 레스토랑이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엄마의 집에서 자세히 들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예비 아버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어릴 때 사고를 쳤는데 어머님이 책임지라고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철없던 어린 나이라서 매일 싸웠고 1년도 못 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어릴 때라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미혼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시아버님은 새 어머님이 초혼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애비아버지는 저희 엄마에게 미리 말했었고 지난번 상견례 때 저희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두 분 사이는 별 문제가 없었네요. 반면에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아버님은 배신감이 크셨겠죠. 물론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 초혼과 재혼이 별 문제될 건 없겠지만 아버님은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사건이 크게 벌어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견례장 문 앞에서 시어머니를 뵙고 난 후 아마 친구분과 화장실에서 예비 아버님의 얘기를 나누신 모양이에요. 마침 화장실에 간다고 하시고는 안 들어오는 어머님을 찾아 나서신 아버님께서 친구와 전남편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라도 털어놓고 아버님께 용서를 먼저 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분에게 오늘 그분을 본 사실을 숨겨달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더 화가 나신 거죠.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그 난장판 사건 이후로 어머님은 며칠간 친구분 집에 가 계셨다가 매일매일 아버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으셨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와 남편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시어머님이 저희 미용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얘들아, 나 좀 살려주라, 응? 네 아버지 나 없으면 이제 수발 누가 해드려, 응? 내가 반성한다고 많이 빌었어. 다 내가 잘못했으니 아버지한테 한 번만 말씀드려주라.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막 미용실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딴 곳을 보시며 멋쩍어 하시더니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아유, 사돈, 잘 지내셨어요? 늘 엄마가 먼저 했던 인사를 어머님이 하시자 엄마는 또 그냥 넘어가지 못하셨네요. 아, 웬일로 먼저 인사도 주시고 황송하네요. 저는 두 분이 또 시작하셨구나 싶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말 어머님이 진심이신지 고분고분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너무 경황 없어서 미안해요. 제가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사돈 볼 면목이 없네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희 엄마도 당황하셨는지 어째어째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라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사돈 다 잊고 힘내세요. 아직도 수발 문제로 협박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평소와 많이 다른 어머님의 기운 빠진 모습도 그렇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없는 말도 아닌 사실이기에 남편과 저는 아버님에게 가서 용서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며칠 후 어머님은 집에 들어가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저희 예비 아버지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결혼을 하셨거든요. 양가 가족끼리 조용히 치른 결혼식에 시댁에서는 당연히 아무도 참석을 못하셨고 그 후로도 서로 서먹해져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저희 집의 발길을 끊으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의붓아들 가졌다고 온갖 유세를 떠시다가 이제는 겨우 집에서 아버님 눈치를 보며 사신다고 합니다. 외출도 금지라고 하네요. 이번 일을 겪고 교훈 하나 더 얻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꼭 들통이 난다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노총각 아들을 둔 70대 엄마입니다. 요즘 42은 노총각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걱정이 되네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혹시나 내가 더 돌봐주지 못하고 일찍 가버리게 되면 내 새끼 혼자 외로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다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말을 받아들이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아무튼 제 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했고 또 저희 부부가 자식을 어렵사리 갖게 되다 보니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낳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들도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좋아했고 신기하게도 영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나 남편이나 똑똑한 편이 아니고 집안에 그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용하게 이런 아들을 얻게 되었네요. 아마 제가 오래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했던 탓에 신께서 훌륭한 자식 하나를 내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이니만큼 되는 데까지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부부가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요즘에야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병원비도 좀 저렴하고 그렇다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애 못 가지면 시선도 안 좋았지요. 복 없는 이라고 시댁에서 구박도 많이 받았었고 친정 엄마도 매몰차게 내쫓고 그랬어요. 어디 애도 하나 못 낳느냐고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도 많이 챙겨 먹고 어디 산에 가면 좋다더라, 어디 지역에 가면 생긴다더라 하는 곳은 남편이랑 다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아이 생기게 하려고 수소문해서 잘한다는 병원에도 찾아가고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웠는지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어떻게 아이 하나를 내려주셨네요. 그래서 더 우리 부부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제 아들은 엄청 순하게 태어났어요. 자라면서도 떼쓰고 성질 부리고 하는 일이 없었지요. 워낙 순해서 애 키우는 집 같지 않다고 주변에서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욕심도 없어서 원래 뭐 사달라고 하지도 않는 아이인데 희한하게도 애가 7살 땐가 어느 날 갑자기 뭘 사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처음으로 보는 아들의 낯선 모습에 적지 않아 당황했네요. 남편이랑 저랑 아들에게 물었지요. 뭐가 갖고 싶으냐고요. 그랬더니 하늘 보는 건지 별 보는 건지 그게 뭐라더라. 천체 망원경인가 그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도대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 건 그냥 이렇게 올려다보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망원경까지 살 일인가 했지요. 그래서 남편이 문방구 가서 망원경 달라고 해서 그걸 사서 아들을 쥐어줬네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생전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난리가 났죠.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건넨 거였으니까 저녁 때죠. 근데 그 시간에 애가 막 난리를 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애를 달랬지요.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내일 엄마 아빠가 사줄게 했는데 아들 녀석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사러 가자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울고불고 떼를 쓰고 밥도 안 먹더라고요. 뭐 애 한 끼 굶기는 게 대수인가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이랑 애 한 끼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라 그 밤에 무작정 밖에 나갔죠. 그러고선 그걸 어떻게 찾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애를 달래주려고 별이 제일 잘 보이는 데를 가자 하고 말하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급하게 나오느라 그냥 반찬통에 맨밥이랑 김치를 담고 김을 챙겨 나왔지요. 애 굶으면은 큰일 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밤중에 세 식구가 산에 올랐더랬죠. 그래서 그 밤에 산 정상에 올라서 애한테 별 구경시키고 달 구경시키고 하늘 보게 하고 그러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 입에 김을 싸서 그냥 막 먹이고 저랑 남편도 힘들고 배고프니까 그냥 우걱우걱 먹고 그랬어요. 애가 좋다고 하니까
저랑 남편도 그냥 실실거리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애는 아빠 다리를 펴고 누워서 열심히 하늘 쳐다보다가 생전 처음 생떼를 부리느라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어버렸고, 남편은 산 정상에서부터 애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려왔어요. 동네 뒷산이라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깜깜하고 경사지고 그런 곳을 밤에 내려오려니까 아주 다리가 후들거리는 모양이더라고요. 행여나 헛디뎌서 넘어지면 아들 다치니까요. 하여간 오밤중에 정말 생쇼를 다 했죠. 그렇게 저랑 남편은 아침부터 뭔지도 모르는 그걸 사다 주려고 동네 방네 수소문해서 남편이랑 알아봤고 가격이 어마어마한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몇백만 원짜리라고 아무나 쉽게 막 사는 물건이 아니라대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들이 갖고 싶다는데.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누가 쓰던 걸 싸게 중고로 살 수 있게 됐죠. 아들은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거기 매달려서는 그 앞에서 책 보고 온종일 그것만 들여다보더라고요. 비싸게 산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근데 걱정도 됐네요. 가뜩이나 얌전한 아이인데 온종일 그렇게 방 안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사회성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 녀석은 학교에 입학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건지 무슨 대회가 있을 때마다 상장을 척척 받아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도 그땐 돈 내고 보냈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다행히도 장학금 받아서 다녀서 돈도 안 냈어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지가 알아서 살 길을 마련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가 혼자서 잘 하더라고요. 해준 것 없는 부모 밑에서 잘 자라온 것 자체가 효도고 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었네요.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보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잘못해야 불려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애가 뭐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추천으로 똑똑한 애들만 가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그래 뭐 대단한 애들이 가는 거라고 하니 떨어져도 괜찮은 거잖아? 그냥 한번 넣어보지 뭐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만큼 대단한 건지 운이 좋은 건지는 몰라도 철썩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죠.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도 잘 나왔고 이제 좋은 직장 구해서 평범하게 사나 싶었는데 외국에서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계속 옆에 끼고 살고 싶었는데 애가 특출나도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자꾸 눈에 안 보이는 대로 가게 되니까요. 하여간 뭐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공부 겸 일하러 외국을 가게 됐네요. 아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 부부도 나이가 많아 걱정이 되는데 아들은 여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외국에서 전화하면서 종종 물었지요. 교제하는 여자 없냐고요. 그럼 아들이 그러대요. 엄마, 파란 눈 며느리 괜찮아? 그래서 전 그랬지요. 파란 눈이든 빨간 눈이든 너가 좋아하고 또 그 여자도 널 좋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는 바랄 게 없어. 그랬더니 껄껄 웃더라고요. 아들이 워낙 수줍음이 많은 애고 또 외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일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아들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제 아들 소식을 듣고는 여자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랑 남편은 사람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들이 알아서 잘 골라오겠지 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냥 이 말만 했네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으니 걱정이 되는구나. 이렇게요. 근데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걱정하는지 몰랐네?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애가 속이 좋은 건지 없는 건지.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17살 연하의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 있죠. 저랑 남편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얼굴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밝았지만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당황스럽기도 했네요. 저희 집에 온 첫날 예비 며느리는 제 남편을 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 머머리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머리가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게 요즘 애들 말로 대머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친근하게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놀라긴 했지만 그냥 귀엽게 보였어요. 그렇게 어른들한테 어렵지 않게 다가가는 모습도 좋았고 요즘 애들이니까 젊은 애들답게 패기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첫날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밥을 차리고 있을 때 상에 반찬을 내려놓으니까 밥상머리에 먼저 척 하고 앉더라고요. 와, 이거 맛있겠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시금치며 콩나물이며 반찬을 입을 쩍 벌려 쩝쩝 집어먹는 모습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다가가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색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보다 싶어서 이해해 보려고 했지요. 아니면 배가 많이 고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아버지도 식사하시라고 해라 이렇게 전했지요. 결국 예비 며느리가 앉아있던 밥상에 아들과 남편이 왔지요. 그런데도 예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라면 남의 집 밥상에 먼저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게 불편해서라도 잠깐 일어났다 앉는 신용이라도 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활바람이 좀 지나친 건가 싶긴 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죠. 예비 며느리는 밥상에 앉아 우걱우걱 먹을 때도 입을 쩍쩍 벌려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밥상에 흘리는 게 많을 때도 있고요. 어머니, 이거 혹시 더 줄 수 있어요? 하면서 맛있다고 진짜 쩝쩝거리면서 먹더라고요. 내 음식 맛있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퍼다 주었죠. 예비 며느리는 제 집에도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여긴 언제부터 사셨냐? 그땐 집값이 얼마였냐? 전세냐? 대출 없이 사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캐묻길래 그냥 대답해 주었죠. 원래 전세로 살던 집인데 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 타오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서 그 돈 보태서 산 거라고요. 그 애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뭔 생각을 했는지는 전 모르죠. 그렇게 먹고 집구경하고 아들 방 침대에서도 좀 눕고 안방에 있는 침대까지 올라가서 좀 눕다가 다 쉬었는지 주섬주섬 일어나더군요. 그의 집은 우리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예비 며느리가 혼자 자취하는 애라서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보내기도 뭐하니 반찬거리라도 챙겨 보냈네요. 그랬더니 고마웠는지 제 시부모님 제삿날, 그니까 우리 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인 거죠. 아무튼 그때 예비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며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나무랐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제사상 차리는데 오고 그러면
엄마 욕먹는 거야. 하면서 아들 등짝을 때렸더니만 예비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고 싶어서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군요. 그래도 저는 불편하니까 음식 이런 건 내가 할 테니 앉아서 쉬고 있으라고 했지요. 혹시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이따 전이나 좀 같이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에이, 어머니. 요즘 누가 제사상에 전을 올려요. 미국식으로 해요, 우리. 제가 준비할게요. 하면서 갑자기 어디다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배달 음식이 왔다고 하길래 문을 열었더니 아니, 이게 웬일인지 피자가 온 거예요. 이건 지금 너희들 먹으려고 시킨 거지? 제사 끝나면 어차피 저희가 먹는 거니까 전보다는 피자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들은 또 그러자고 하고 남편도 껄껄거리면서 당황스러운 눈치지만 뭐라 할 수 없으니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띵동 하길래 나가니까 이번엔 치킨을 배달시켰더라고요. 어머니, 백숙 대신에 치킨 올리자고요. 이러면서 후라이드를 제사상에 딱 올리더군요. 요즘 사람들이야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저희 때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민망하고 돌아가신 시부모님께 죄송스럽고 그랬네요. 그래도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앞에다 대고 사람 무안 줄 수 없으니 고맙다고 했지요. 저 힘들까봐 생각해서 해준 거니까요. 혹시나 나 죽으면 난 제사상에 이런 거 안 올려도 된다. 알았지? 에이, 어머니.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전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근데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더니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 아가.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이런 거 안 지낸다고 하기는 하더라. 우리가 뭘 기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거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얼굴이 다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민망해서요. 아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비 며느리의 그 말을 못 들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가지러 방에 다녀왔거든요. 아들은 어떤 생각일까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속 좁은 시어머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주책 부리는 것 같기도 해서 잠자코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다행히 절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하는 것도 안 한다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제 시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네요. 그리고 무사히 제사를 마치고 서둘러 보냈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랑 집에서 자고 가고 싶은 눈치였지만 저는 얼른 데려다 주고 오라고 옆구리를 찔러댔죠. 예비 며느리가 한번 왔다 가면 전 긴장 상태라 그런지 몸이 영 찌뿌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누워 있었네요.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머니, 낮에 시간 되시면 찾아가도 돼요? 이러길래 저는 알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도 없이 친구랑 둘이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어머니, 고기 먹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서 애교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좀 당황했죠. 넉살이 대단하구나 싶었고요. 아무튼 예비 며느리는 친구한테 그러더군요. 우리 어머니 고기 잘 굽는다?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은 항상 한우만 드셔. 우리 오빠가 한우 좋아하잖아. 그것도 투볼로만 먹어. 그래서 고기는 고깃집보다 시댁고기가 제일 맛있어. 이러면서 무슨 식당에 온 거 마냥 그렇게 예비 며느리랑
예비 며느리 친구랑 둘이 상에 앉아서 제가 구워주는 소고기를 야금야금 잘 받아 먹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그렇다 치는데 예비 며느리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 내용이 아주 과간인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런 걸 친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저번에 클럽에서 만난 걔랑 아직 사귀냐? 걔는 그냥 엔조이고 만나는 애 따로 있지. 그래? 누구? 나이 많은 노땅이긴 한데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앞으로 잘해보려고. 그 친구가 노땅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반가웠는지 예비 며느리가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야, 나도 노땅 만나고 있잖아. 우리 오빠도 착하긴 한데 이 자식은 센스가 좀 떨어진다. 재미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좋으니까 붙잡고 있는 거지. 전에 만났던 걔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걘 잘생기긴 했는데 너무 애가 개념이 없었잖아. 돈 아까워서 손 벌벌 떨고 우리 오빠도 돈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걔보단 낫고 일단 뭐 내가 뭐 사달라고 하거나 어디 가자고 하면 그런 거로 돈 타령하지는 않으니까 더 만나볼 생각이야. 이러더군요. 결혼할 생각이 아니라 더 만나보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끼어들고 싶더라고요. 얘네는 내가 고기 굽느라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소린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부글부글 끓었는데 그래도 참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친구랑 수다를 실컷 떨면서 소고기 한 팩을 낼름낼름 잘도 받아먹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더라고요. 저는 예비 며느리한테 물었지요. 혹시 우리 아들은 언제쯤 도착한대니? 오빠는 모르겠는데요? 약속 정하고 온 게 아닌데? 이러고는 휑 가버렸습니다. 저는 좀 놀라서 아들에게 전화했죠.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해주니 아들은 넉살 좋게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하면 그러겠어요. 선 긋고 시댁 안 오려고 하는 애들보다는 낫지 않아요? 하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거 있죠. 저한테 서로 잘 지내보라고 하는데 전 아무래도 며느리를 모시고 살게 될 것 같은 느낌에 불안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언니네서 귀한 대게를 보내줬길래 예비 며느리도 초대해 함께 먹기로 했지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생각보다 잘 먹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겠거니 싶어서 몇 마리 남기고 삶고 있었는데 너무 잘 먹어서 부족한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끊임없이 게를 삶게 됐죠. 이게 은근히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잠깐 앉아서 쉬려고 하면은 예비 며느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쉽다고 하는 판에 앉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한 번에 다 할 걸 하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짜증도 좀 나더라고요. 저도 걔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절 생각해서 가끔 보내주곤 하는 거죠. 전 찜통에서 막 꺼낸 마지막 게를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야 먹으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지껏 지 입만 쩍쩍 벌릴 줄 알던 예비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안 끊기는 게 좋은데 어머니 제가 후식으로 먹으려고 수박 사왔는데 그거 바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지금 저보고 수박을 자르라는 거죠. 지는 다 먹었으니까. 이것이 정말 걸신이 들렸나 쩍 벌어진 지 입속으로만 쳐 넣기만 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대게 다리 한 점 제대로 못 듣고
일만 한 게 억울하고 분해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종로로 시키려고 시집 오려는 거면은 난 이 결혼 반대다 하면서 화를 냈네요. 제가 원래 욱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용감해지더라고요. 남편하고 아들은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황당해하면서 말을 못하더군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그동안 우리 집에 몇 번 오다 보니 자기 입지가 대단해진 거라고 착각을 했는지 아니 어머니 그깟 거 몇 번 차려준 거로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경질을 팍 내더라니까요. 저한테 성질을 내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여태 잘 맞춰주던 남편과 아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더군요. 야, 너 니네 집에 가. 어디서 조그만 게 어른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우리 아들이 화를 내니까 예비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울먹이면서 떼를 쓰더군요. 아니야 오빠, 나 소리 지른 거 아니야. 오빠가 수박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그거 빨리 먹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응? 내가 잘라갖고 올게. 오빠는 앉아서 먹어, 응? 알았지? 하면서 그제야 부엌으로 가더군요. 제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아니 그 애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얼른 부엌으로 가서 수박을 들어서 그 애 품에 안겨주더군요. 이 수박 너나 먹어. 그리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너 다시는 오지 마. 알았어?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니까. 아들은 그 애 팔을 잡아 끌고 나가버렸고 그날 이후로 그 애는 저한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아예 차단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아직도 잊을만 하면 찾아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현관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전 이렇게라도 결혼 전에 걸을 수 있게 되어 어찌나 다행인지 이런 게 바로 천운이구나 싶더군요. 우리 시부모님 눈에도 그 애가 마음에 안 드신 거겠죠? 제가 시부모님 제사 때 속으로 기도를 좀 했거든요. 아닌 것 같으면은 빨리 좀 둘이 찢어놔 달라고요. 근데 그걸 이뤄주셨나 봐요. 아무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속이 다 후련해지네요.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지만 다 버릇없고 그런 건 아닐 거고 요즘 애들은 더 똑똑하고 바른 애들이 많다던데 그 애는 유독 유난스러웠네요. 아무튼 우리 집에 좋은 사람 들어오려고 이렇게 액땜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 채널 애청자분들도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래요. 금방 좋은 일 생기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한 시집살이 중인 중년 여성입니다. 행복한 시집살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지 의심부터 되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시부모님께 귀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처음엔 지옥 그 자체였죠. 실은 저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문전박대 당할 뻔한 걸 겨우 모면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께서 제 집안 배경을 다 꿰뚫고 계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아주 못 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셔서 요즘 같은 세상에선 오히려 괜찮은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저 또한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고 경제관념도 잘 갖추고 있어서 돈도 잘 모으고 그래서 차도 있고요. 게다가 그 당시 집살 적금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꽤 이름 날리는 의류 사업을 하고 계셨고 남편 역시 그 회사에서 팀장직이었기 때문에 제가 눈에 차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댁 같은 졸부들이 더욱 자식 결혼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문전박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또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돈 많고 스펙 좋은 며느리를 원했으면 인사드리겠다고 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문전박대 당하려던 걸 남편이 사정사정하면서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주신 차를 마시며 긴장해 있었어요. 그때 한껏 고상하게 꾸민 어머님께서 제 기를 죽이려는 듯 말을 꺼내셨죠. 그래, 하도 준혁이가 난리를 쳐서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 난 너 맘에 안 든다. 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혁 오빠의 스펙이나 돈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실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내가 많은 거 바래? 최소한 어디 모임 나가서 며느리 소개할 때 창피하진 않아야지. 창피하지 않을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딜 받아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이 뭐라고? 광고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 감독이 제 꿈이어서요. 그럼 언제든 회사를 그만두고 그 복불복꿈에 뛰어들겠단 얘기니? 지금 있는 평범한 직장도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남편 챙기고 애 돌봐야지. 무슨 감독이야? 아이는 좀 늦게 낳기로 이미 준혁 오빠랑 얘기됐습니다. 뭐? 어머님은 제 모든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고 특히나 마지막 답을 듣고는 머리를 짚으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엄마, 이건 수영이가 원한 게 아니고요. 나도 동의를. 넌 시끄러워! 엄마,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때 가만히 얘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묵직한 한 방을 날리셨죠. 우리 회사로 들어와. 저는 놀라 토끼 눈이 되어선 아버님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어차피 그만둘 회사라며. 하지만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광고 업계에 대해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마케팅 부서는 있다. 그곳에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 넣는 일을 하면 되잖니. 우리가 한 발 빼는 게 있으면 너도 한 발 빼야지. 안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말에 반박하시더군요. 잠깐 여보, 그럼 지금 저 애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난 이 결혼 반대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게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고요? 아버님의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예비 며느리라고 해서 높은 직급을 단 것도 아니었고 이전 회사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리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렇게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딘가요? 저와 남편은 3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에서는 저희가 결혼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2년차 때까지는 시댁에 연애 사실을 숨겼기도 했고요. 저는 살면서 지금의 남편만큼 대화가 잘 통하고 가치관과 웃음 코드까지도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서로 예뻐하고 사랑하니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는 교포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남편 역시도 교포였어요. 그러다 한국으로 귀화한 케이스고요. 남편은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 나와서 똑똑하고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늦게 낳자는 제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한 것도 그 때문인 것 같네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제 착각이었던 거죠. 시댁에서는 제게 회사뿐만 아니라
시집살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싫었지만 별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시댁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와서 보면 아직 제 입지가 남아있던 그때 어떻게든 남편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갔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네요. 솔직히 신혼 초반에는 그냥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 좀 컸거든요. 70평형이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지만 꼭 제가 퇴근할 때면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집안일은 제 몫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 어머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어머니,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저도 직장인인데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식사 준비하고 후식 준비하고 설거지에 빨래 개는 것까지 다 제 몫인 게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 하지만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허락하신 거 아니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허락한 적 없다. 어머님, 아무튼 나는 네가 며느리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봐. 내가 틀렸니? 아니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은 무슨? 말 대답 그만하고 네가 일이 너무 벅차다면 언제든지 회사 일 때려쳐도 좋아. 그렇게 하던지. 일 때려치우면 그럼 저 좀 예뻐해 주실 거예요? 바랄 걸 바래. 내 눈에 네가 예뻐질 일은 추호도 없을 테니까. 보셨듯이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 역시 이왕 결혼한 이상, 그리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는 이상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곧 두고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예쁨 받을 날이 올 테니까요. 여기서 아무래도 제가 이러는 동안에 남편은 도대체 뭘 하는지 좀 의문이실 텐데요. 일단 남편은 제가 혼자 집안일을 하는 걸 볼 때면 옆에서 도와주곤 합니다. 어머님께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말 못하는 건 남편 역시 부모님에게 평생 기눌려 살아왔기 때문이고요. 또 남편은 팀장이면서 회장 아드님이기 때문에 야근도 잦고 아버님과 함께 사업상의 식사 자리에도 많이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게 더 문제가 되곤 했죠. 결국 시간이 흘러 어머님과 저의 관계는 더욱 뒤틀리고 말았고요. 어머님은 꼭 남편이 있을 땐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남편만 없으면 괜한 트집을 잡곤 하셨어요. 한 번은 제육볶음하고 미역국을 끓여 저녁상에 내놨는데 맛을 보시더니 미역국을 먹는 수저로 제 이마를 탁 치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요리라고! 당장 다시 끓여와! 간이 안 맞으세요? 그걸 말이라고 해? 제육볶음은 짜고 밥은 되고 미역국은 싱겁고. 너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골탕이라뇨.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입맛엔 전부 맞는데. 아휴, 내가 이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역시 아니었어. 준혁이가 매달려도 봐주면 안 되는 거였어. 다시 해올게요. 됐어. 또 언제까지 기다려? 미역국에 간장 좀 더 넣고 제육볶음은 물 좀 넣고 다시 졸일게요. 밥은 햇반이라도 데울까요? 말은 청산유수네. 됐고 친구 부를 거니까 다거나 준비해.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미련한 짓이지만 당시 저는 꾹 참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요리가 입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먹던 숟가락으로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내 당일날 밤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만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일상이라고. 나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온갖 집안일 다 시키고
손으로 안 하고 로봇 청소기 돌린다고 욕먹고, 음식 하나 안 맞다고 숟가락으로 맞고,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엄마가 숟가락으로 널 때렸다고? 뭘 놀래? 이런 일이 한 번뿐인 줄 알아? 수영아, 미안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가 해결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토요일이라 가족 모두가 집에 있을 때 저와 시부모님을 불러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나갈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격분하며 물었죠. 뭐? 나가다니? 분가를 하겠다는 얘기야? 갑자기 왜? 신혼인데 이렇게 사니까 신혼 같지도 않고,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수영이가 일하고 와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이, 네가 말해봐. 네가 준혁이한테 바람 넣었니? 이 집에서 살기 힘드니까 나가자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네, 어머니. 저도 지금 처음 들은 얘기예요. 됐다. 나가긴 어딜 나가?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게 하고 싶으면 저희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네?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면 될 걸 굳이 돌려보내서 수영이가 다 하게 하지 말고요. 아휴,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살아서는 누가 들으면 내가 계모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그러다 이 집에 설 일이 아버님께서 입을 열자 결론이 났죠. 나가서 살아. 그렇게 해. 뭐? 여보! 도대체 며느리 부려먹어서 뭐하게? 부려먹으면 누가 상이라도 준대?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또 언제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여기 내 편은 없는 거지? 준혁이랑 수영이, 너희들은 들어가서 쉬어라. 당신도 화 그만 내고 머리 좀 식히고. 화내면 머리 안 아파? 그렇게 저희는 허락을 받은 후에 신나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저와 시어머님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 게 뭔가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뵈며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시든 말든 저는 그냥 정성껏 웃으며 식사를 차려드리고 애교를 피웠습니다. 평생 이러고 살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당시 아버님께서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다며 의류가 아닌 다른 쪽에 되게 크게 투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일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일은 정확히 2년 후 아주 큰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투자금 회수는커녕 다른 투자자들 돈까지 메꿔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는데, 아버님이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류회사 돈까지 손을 댔지만 일이 완전히 나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고, 심지어는 빚쟁이들이 시댁 앞까지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빚쟁이들은 인터폰 전화를 받을 때까지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전화를 받은 어머님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돈 내놔, 이 거지들아!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우리 줄 돈 한 푼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이 미친 것들, 어서 돈 내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무섭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몰래 어머님 아버님을 빼돌려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죠. 저희 집은 2명이 사니까 방도 2개고 좀 작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청소도 덜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피신 후에야 처음 저희 집을 보게 된 어머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셨어요. 집이 왜 이렇게 작아? 여기서 숨은 쉬어지니? 답답해. 저는 이런 상황에서까지 저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가 황당해서 대답을 했고요. 그럼요, 둘이 사는 건데요, 뭘. 아무리 둘이 살아도 그렇지 명색의 기업 회장 아들인데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을 누가 봐요? 아휴, 답답하다. 준혁이,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명품만 입히고 비싼 것만 먹이고 좋은 곳만 데려갔는데 왜 이렇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밝게 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에 저라도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뭐 과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포도 있는데 어떠세요? 그래, 진정 좀 하게 차도 한 잔 줘. 네, 금방 내올게요. 아버님은요? 난 됐다. 생각 없어. 그러자 한껏 위축되어 있는 아버님을 보며 어머님은 이때다 싶어 쏘아 붙이셨어요. 어련하실까? 당연히 입맛 없어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쫓기고 있는데?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게 지금 미안한 태도야? 정말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안 그래도 예민한데 그만 좀 할 수 없어? 나와서 오는 내내 투덜거리고 여기 와서도 애들 잘 사는 곳인데 있는 대로 휴군 다 보고 그래서 인생 살기 편해? 뭐? 이게 지금 다 누구 때문인데? 아휴, 됐다. 말을 말자. 먼저 시작했으면서 누구 보고 말을 말자고 하는 거야? 그만해 좀, 애들 보는 데서. 저는 눈치를 살피며 얼른 자리를 피해 차와 과일을 준비해 내왔고 어머니께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자 아버님은 남편과 제게 말하셨어요. 일단 너희 둘은 내일 회사 나가라. 나는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몰래 돈 부탁할 사람들 좀 찾고 있을 테니 빚쟁이들이 회사 안까지 들어오진 못할 거야. 일단 돈 좀 구해보고 그 다음 문제는 해결한 후에 생각하자. 아무래도 회사가 부도 분위기니까 사람들의 브랜드 평판이 좋지 않아. 그래서 매출은 더 떨어지고. 에휴, 무슨 방법이 없을련지.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는 뜬금없이 전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난 내일 새벽에 집 들어갈게. 남편은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며 말렸고요.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빚쟁이가 또 언제 올 줄 알고. 암만 그래도 난 여기서 더 오래 못 살아. 이 좁아 터진 집에서 며칠을 어떻게 지내? 그게 말이에요? 좁아 터지던 답답하던 적어도 빚쟁이들이 있는 데보단 낫겠죠. 싫어! 싫다니까! 어머님의 철없는 말에 아버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됐어. 마음대로 하라 그래. 준혁이 넌 신경 쓸 거 없다. 가서 빚쟁이한테 머리채라도 잡혀봐야 정신을 차리지 원. 준혁아, 엄마 한 새벽 2시쯤에 차 태워줘. 그래도 잠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안방 내드릴 테니까. 싫어. 어차피 여기선 잠도 안 와. 나 잠자리 예민한 거 알면서 그래? 네. 대신 아빠는 안 가시는데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안 갈 거야? 미쳤어? 내가 지금 거길 왜 기어들어가? 당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그냥 여기서 자. 싫어, 못 자. 아니면 준혁이 네가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가. 그럼 되잖아. 엄마, 좀.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고 저는 말했죠. 제가 갈게요, 어머니. 뭐? 수영이 네가? 네, 저랑 가요. 네가 왜? 그럴 필요 없다. 그럼 혼자서 주무시겠단 말씀이세요? 그건 무서우셔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나올게요. 네가 뭐 정 그렇다면야. 네, 맞습니다. 앞글에서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은 이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센 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엄청 놀라셨을 테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이부자리 다 펴드리고 머리맡에 숙면에 좋은 향초에도 불 붙여놓고 나와보니 소파에서 잠이 드신 거예요. 어머니,
방에 가서 주무세요. 피곤해서 그래.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더니 그냥 여기서 잘래. 제가 방에 이불 정리 다 해놨어요. 가서 주무시기만 하면 돼요. 못 움직이겠어. 제가 안고 모셔다 드리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거의 안다시피 한 채 침대에 눕혀드렸고 저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긴장도 했고 늦게 잠들어서 눈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님 아침상은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눈 뜨고 몸을 굴려서 침대 아래로 몸을 떨어뜨려 일어났네요. 그런데 어머님 아침상 차려드리려고 거실로 나와보니 탁상에는 커피와 토스트 그리고 쪽지가 놓여있는 거예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제 수고 많았다. 잠도 별로 못 잤을 텐데 내 아침 준비하지 말고 이거 먹으면서 가. 커피를 만져보니 아직 따뜻했고 어머님께서 일부러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뿌듯함과 눈물이 밀려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야속하기도 했네요. 왜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야지만 사람이 변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쪽지를 본 후 정말 행복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기 1시간 전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수영아, 미안한데 지금 엄마 집에 좀 가볼 수 있을까? 또 빚쟁이들이 찾아왔대. 무서우니 빨리 와달라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나 봐. 내가 가고 싶은데 깰 수 없는 선약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일 잘해. 저는 저번과 같은 수법으로 어머님을 빼돌렸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는데 차라리 저희 집보다 호텔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최대한 넓고 창문도 크게 있는 호텔로 모셨고 혹여나 식사도 입맛에 안 맞을까봐 가까운 곳에서 재료를 사와서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해서 드렸어요. 어머님이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후 잠깐의 정적이 이어지더니 곧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로서 할 일 한 건데요, 뭘. 내가 며느리로 받아준 적도 없는데 넌 아직도 내가 시어머니 같니? 그럼요. 어쨌든 저는 준혁 씨랑 결혼했고 어머니는 준혁 씨 어머니시잖아요. 그래, 그러네. 오늘 식사는 입에 맞으셨어요? 재료가 넉넉지 않으니 맛이 있을 리가. 그치만 맛있었어.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는 맛없었지만 오늘같이 힘든 날, 정신적으로도 버거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 네가 해준 따뜻한 음식 먹으니까 이제야 힘이 좀 나네. 어머니, 고마워. 나 어머니 대접해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이후 시댁은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요. 이제는 부도 직전의 회사를 다시 살리는 일이 급선무였죠. 저는 우선 브랜드 마케팅, 즉 저희 의류 제품의 이미지를 살려내는 것부터 다시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브랜드 이미지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매출이 대폭 하락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광고였어요. PPL이라고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브랜드 이름이 다 드러나는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광고거든요. 그게 바로 PPL인데 저희 브랜드는 한 번도 드라마에 광고를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광고료도 많이 들고 이전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광고를 하지 않았어도 협찬 정도면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면 어느 제작사에서 해주건
저희는 그냥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리고 또 마침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광고 제작사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인맥이 아주 많았고요. 예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PPL 담당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저는 얼른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급해서 그래. 뭔데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가 우리 회사 1층 카페로 와줄 수 있겠어? 그럼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카페에서 2년 만에 동기를 만나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갔어요. 사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좀 휘청해. 네가 다니는 회사? 거기 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데라며. 그렇게 됐구나. 너는 괜찮아? 그럼 시댁일이지 내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기도 하니까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고 싶어서. 어떻게?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의류 브랜드를 광고로 넣고 싶은데. 뭐? 이렇게 갑자기? 부탁할게 선영아. 응? 광고료 센 거 알지? 알아. 나 그동안에 모아둔 적금 깨려고. 애쓴다 너도. 고생해. 조만간 미팅 날짜 잡고 연락 줄게. 이후 가까스로 인맥을 동원해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대로 아버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불러 앉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요즘 수고가 많아. 아니에요. 제 회사이기도 한걸요. 우리 브랜드를 PPL로 넣는다는 건 보고받았는데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겠니? 네, 급하게 진행하느라 미리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 일하던 회사가 광고 제작사이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최근 몇 년간 드라마에 등장하는 브랜드들이 대폭 성장을 한 경우도 다수로 있어서 우리 브랜드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일단 제 개인 사비로 했습니다. 알면 불편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놀라셨는지 저를 보며 재차 물으셨어요. 네 돈으로 하다니? 그게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죠. 고맙다 정말. 일이 이렇게 닥치고 보니까 수영이 너밖에 없네. 이후 저희 브랜드는 드라마를 통해 광고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협찬도 연예인부터 유명 일반인까지 모두 돌려 조금이라도 브랜드 이름이 노출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10대 고객층이 점점 늘어나더니 저희는 완전한 10대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짧은 문장으로 써내렸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요. 이제는 꽤 안정적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회사를 살려내고 있던 중간부터는 점차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니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정식으로 저를 따로 비싼 식당에 데려가셨어요. 그날 저는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는데 어머님은 어딘가 초조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걸 멈추고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얼른 먹어. 물이 좀 식었네요. 따뜻한 차 좀 드릴게요. 아니야, 편히 먹어. 저기, 실은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너한테 사과하려고 불렀어. 네? 그동안에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알아.
그걸 왜 모르겠니?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기가 싫었어. 그런데요? 싫었던 이유는 그냥 수영이 네가 집안도 평범해 보이고 직업도 평범해 보이고 사람도 평범해 보이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같더라. 그런데 내가 망하기 직전까지 와서야 알았지. 평범한 게 곧 귀한 거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나 같은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평범한 삶을 소망하게 될 거란 것도 알았지. 그러니까 내 말은 너를 무시했던 내 행동들이 알고 보니 돈 좀 가진 것으로부터 나왔던 무식함이라는 거야. 미안하다. 너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혀서. 어머니, 응? 일단 사과는 받을게요. 어쨌든 저도 그동안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사과를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제게 사과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돕고 회사를 도왔던 이유는 어머니의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단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고 어머니를 도운 건 저는 어머니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정말 고맙다, 정말. 내가 이제라도 잘해줄게.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이후로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전세역전이 되고 만 거죠. 이제는 다시 평수 넓은 집을 되찾아 남편과 함께 들어가 다 같이 살고 있고요. 여전히 어머님은 제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면 우리 딸 하면서 손수 차린 밥상을 내오십니다. 그럼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만 먹고 무조건 쉬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며 방으로 들어가 남편과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며 여유로운 밤을 보내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옷도 사입으라며 제게 카드도 주실 정도로 많이 변하셨네요. 또 한 가지, 저희 남편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버님께서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남편과 저의 길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떠받들까 하는 궁리만 하실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제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직도 광고 감독이 꿈입니다. 전공도 그쪽이고요. 물론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시댁에서는 제 꿈을 처참하게 짓밟고 조롱했다면 지금은 적극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 후에 지금 열심히 감독님 뒤에서 조감독으로 일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결혼 후 어쩔 수 없는 육아, 살림 혹은 시월들 때문에 꿈도 포기하고 지치신 며느님들 모두 힘내시라고요. 이렇게나마 제 이야기를 통해 웃고 화나고 또 웃으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